한국의 살인사건 127회입니다. 이게 원래 처음엔 제가 알기로는 안성 부부 살해 사건으로 알려졌다가 이제 나중에 가해자 직업이 나오면서 네. 그래서 이거 좀 아이러니하긴 하다. 저번 주에 우리 네. 소방관 네. 모셔다가 소방관분 그 고생하시는 거 이런 거 등등을 얘기했는데 그게 오늘은 또 소방관에 의해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을 얘기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경찰관도 뭐 자기 뭐 내연녀 살해하고 뭐 한 거 했었고 그랬다고 해서 소방관 전체에 영향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네. 어느 조직 이건 어떤 그 조직 내에 일타라는 그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고 아예 말 나온 김에 차제에 진짜 또 한마디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저번에 윤금이 그 살인 사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담당 형사 하시는 우리 선배님 이제 다 그 모셔다 했는데 선배님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사건 기록을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그날 보니까 나는 이제 저 뭐 수사도 참여했었고 근데 제가 기억력이 상당히 좋아요 생각보다. 교수님 진짜 좋으세요. 예, 내가 취급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그 기억이 상당히 그 있는 편이라서 내가 기억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방송 하려니까 책임감을 갖고 자료도 많이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건 전체의 어떤 이 테두리를 저는 알고 방송을 하는 거고 네. 선배님 입장에서는 이제 좀 기억이 나는 듯 안 나는 듯 이래서 이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윤금이 사건을 했는데 저희가 윤금이 사건 한 거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살인 사건 한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인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어떤 그렇게 잔인한 방법에서 사람을 살해했고 그런 그 범인이 또 미군이다 보니까 미군을 데려다가 조사하는 과정이 한명엽 사건, 소파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따랐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소파가 일부라도 개정되는 계기가 됐다는 어떤 의미. 이런 거 등등을 말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좀 지금은 소파 사건 그 처리하는 방법도 제가 또 후배들한테 네. 끔찍한 살인, 잔혹한 강간 요 단서도 제가 얘기해 줬고요. 그랬던 건데 일부 그 어떤 분들이 그 댓글 들어와 가지고 무슨 저한테 뭐 선거 시기래. 내가 선거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선거 시기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그 반미를 부추기는 방송을 했다. 그러면서 그 나한테 좌빨이라고 했던 그 사람, 그 글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나는 머릿속이 궁금해요. 진짜 상당히 그 분석해 보고 싶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나 저나 여기 정 PD님, 박 PD님의 우리 PD님들 다 있지만 정치 성향하고 우리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어떤 새끼가 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누가 국회의원 된다고 나 매개 살립니까? 누가 대통령 된다고 나 평생 호의의식 시켜줘요? 기본적으로 정치 세계 쪽에 그 혐오감 느끼고 있는 사람이고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도 마찬가지예요. 우건, 자건, 여건, 야건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꼭 무슨 사건 방송에다가 말이야 무슨 지가 가지고 있는 저 정치 어떤 성향을 입혀가지고 상대한테 말이야 매도하려고 덤비는 그 조금 부족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화나더라고요 정말. 김윤희 프로파일러하고 나하고 순식간에 좌빨이 돼버렸어요. 사건을 해가 좌빨 방송이 돼버렸어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죠 앉아가지고. 그러면 조선족 살인 사건 난 거 그동안 수도 없이 했는데 그러면 뭡니까 반중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한 건 어쩌면 사람들이 말이야 그 머리가 새 머리 속에 들어있는 요만한 뇌만한지 말이야 화나더라고요.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맥이 빠져갖고 방송 못 하겠어 진짜. 네. 그런 거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막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거, 범죄라는 게 어쨌든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쨌든 뭐 전혀 그걸 설명을 안 하고 갈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을 띈다라는 오해를 받는데 저희는 진짜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까 교수님 설명하셨듯이
진짜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고 그럼요. 그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개선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돼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은 그냥 사건대로 봐줘야 돼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패스카마오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 방송하면 또 난리 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린 저는 무당입니다. 무당. 이 당도 저 당도 아닌 무당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냥 이파 저파도 아니고 양파예요. 이쪽 파도 되고 저쪽 파도 되는 양파. 무당의 양파니까 제발 좀 시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치 쪽은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이 여기 여의도인데 지금 우리 놓고 하는 곳이 나 저쪽 그 둥근 지붕 있는데 오면서 별로 기분 좋지 않아서 가능하면 그쪽 안 보려고 돌아서 오는 사람이에요. 네. 좀 제발 좀 본인이 가진 정치 색깔에다가 자꾸 입혀가지고 억지 소리 하는 댓글 쓰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니까. 사건 관련돼서 방송한 거에 대해서 불편한 거, 건의하는 거, 지적하는 거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색깔 부여하고 무슨 좌빨이니 우빨이니 똥빨이니 그런 빨 갖다 붙이는 거 여기 사건으로 여기 팀에 어느 누구도 정치에 함몰된 전응가 없습니다 여기. 네. 그리고 정 PD님 여기 계시니까 얘기했는데 얘기할 때 윤희 얘기한 거 아니면 게스트 나와서 얘기한 거 그거 다 올려줘요 여과 없이. 중간중간 다 잘라놓으니까 나만 떠든다고 나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 할 얘기 충분히 하고 얘기하는데 정 PD가 이상하게 편집해가지고 맨날 나 혼자 씨부리는 거 마냥 너 혼자 다 헤쳐먹으라는 사람 많더라고. 나 그거 기분 나빠요 그것도. 아유 정 PD님 얼른 화살 맞기 전에 얼른 사건 진행해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하는 거 그냥 여과 없이 다 올려주세요. 네. 아마 이 안성 소방관 방화살인 사건에 소방관이 이제 나와서 교수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몇 주 전에 사실 소방관 분들 모시고 노고에 대해서 좋은 자리였어요. 네,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항상 연관돼서 생각하는 걸 약간 미리 차단하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건 2016년에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가 최근 사건이라고 하면 최근 사건이라고 그러네요. 하시는데요. 한 5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8월 1일입니다. 이제는 항상 이렇게 교수님께서 날 요일을 적어 오세요. 이제 제가 하도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찾아오길래 에이 내친님에 내가 이제 요일도 찾아와. 그럼 이제 나 날씨 찾아와야 되겠다. 날씨 그 날씨는 난 안 찾을 테니까 찾아와. 2016년 8월 1일입니다. 월요일 날 새벽 3시 5분에 화재 신고가 하나 접수가 됩니다. 예. 안성 소방서인데요. 여기 땡땡동인데 옆집에서 연기가 납니다라고 119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소방서로 일단 신고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이 신고자가 바로 이웃 주민이네요. 네. 이웃 주민이면서 안성 소방서 소속 현직 소방관 50세 최 씨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옆집에서 아마 소방관이니까 또 관심 있게 타는 냄새도 맡고 그래서 아마 먼저 발견하고 신고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소방관이었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 불이 나는 걸 보고 가서 직접 진압을 했던 것 같아요. 초기 진압했구나. 초기 진압. 네. 그래서 아마 2층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데 그 1층 내부에서 불이 시작이 된 걸로 봐서 거기 들어가서 아마 진압을 해서 오히려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을 때는 이미 불이 다 꺼진 상태였어요. 그래 이제 불꽃도 사그러지고 그냥 네. 그을린 자국만 있을 정도. 네, 네. 진짜 고마운 분이고 감사한 분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경찰들도 출동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네. 근데 딱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교수님. 네. 냄새가 이게 그을른 냄새만 있을 때가 있고 그을른 냄새에 섞인 약간 피 냄새가 섞여서 날 때가 있는데 바로 이 현장이 그 피 냄새가 약간 섞여 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집주인 부부의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네. 안방 침대에서는 아내 고 씨, 57세 되신 분이 사망을 했고요. 네. 그 침대 주위에 비산혈흔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워 있는 상태에서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교수님. 침대에 낮은 곳에 비산혈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공격받은 걸로 추정되는 높이의 혈흔이에요. 침대 주변에.
그러면 이분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은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특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에 공격을 받았는데 이거는 약간 흉기, 예기에 의한 공격이었고 또 머리 부분 쪽에는 둔기에 의해서 함몰되어 있는 또 특징이 아이고야. 발견됩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제 순서 보면 이런 경우 예기나 둔기가 혼용해서 사용된 경우는 제압할 때 일단 둔기가 1번이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살해 과정에서 예기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방어는 나왔나요? 방어는 근데 이게 기습 공격이라고 추정됐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방어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워 있다가 급습당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안방 침대에서 발견됐고요. 네. 남편분은 어디서 발견됐죠? 거실인데요. 거실. 네, 이게 화장실 앞에 아마 거실 중에서도 화장실 앞에서 남편 정 씨가 발견됐는데 남편은 60세였습니다. 이분은 사인이 뭐예요? 아까 그 부인도 목에 공격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똑같이 목에 공격이 있습니다. 베인 흔적이 있고 근데 아까 부인과는 다르게 반항은과 방어 흔적이 있습니다. 아까 부인 같은 경우는 둔기은이 있었는데 이분은 둔기은은 없네요. 없어요. 네. 그러면 아내 되시는 분이 둔기로 먼저 제압당한 가능성이 많다. 네. 그래서 안방에 있던 아내를 먼저 그 범인이 살해를 하고 네. 우당탕탕 소리 나고 비명 소리 들리니까 화장실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대요. 네. 그 작은 방에서 이 남편분이 나오다가 범인하고 맞닥뜨린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범인이 예기를 사용해서 목을 공격한 걸로 이렇게 이제 경찰은 추정을 합니다. 네. 이 집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바깥 외관을 봤는데 외관이 굉장히 좋대요. 근데 이 동네에서도 좋은 집이라고 주택이라고 소문이 나요. 바꿔서 얘기하면 부잣집으로 추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탐문을 하다 보니까 이 집이 수십 년 동안 아마 여기서 살아왔던 집이고 20억대 자산가라는 소문이 나 있었대요. 동네에서? 네, 그리고 이웃하고 자주 교류하면서 신망도 두터운 부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착하고 이상하게 잘 살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참 이런 피해를 당하고 이거 부검했죠. 네. 부검 이거 부검하는 이유는 뭐 사인 밝히는 것도 있지만 불이 났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교수님. 화재 이전에 사망했냐, 화재 이후에 사망했냐를 굉장히 따지거든요. 네. 근데 화재 이전에 사망했다면 증거인멸 목적으로 불질렀을 수 있으니까. 근데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당연하죠. 보면 화재 이전의 사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증거인멸의 그 의도가 명확해 보이네요. 네. 예. 이건 뭐 살인 사건이죠. 그것도 두 사람이나 사망한 살인 사건. 그러니까, 난리 났겠네요. 네. 수사 전담팀이 구성이 되는데요. 예. 그거 되게 많이 구성이 됩니다. 89명? 89명이면 그렇죠. 네, 이 정도 안성 경찰서에 있는 거의 모든 인원 그렇게 없죠. 네. 몇 사람 안 되죠. 네, 진짜 그렇게 했고요. 경기 남부청에서도 예, 안성 쪽이니까 경기 남부청 소관이죠. 네, 수사를 지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기철 그 당시에 경기 남부청 형사과장. 이제 그 89명 수사 전담팀 이제 그 책임자죠. 네. 그래서 이제 구성돼 갖고 대대적으로 수사가 들어갔고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하겠죠. 뭐 CCTV도 봐야 되고 그 주변에 서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도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현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 탐문도 해봐야 되고 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일단 뭐 아까 현장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현장에서는 아까 부부의 시체와 함께 물새큰이 나왔습니다. 하하, 네, 근데 그 장롱을 열은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게 혈흔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해하고 난 다음에 손에 피가 묻은 상태에서 그 장롱 열어서 귀중품 같은 거 훔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라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흔적. 네. 그러면 근본 목적이네요. 네. 그러면 CCTV나 블랙박스는 수색했는데 뭐 나온 거 없죠? 네, 없다고 그거 합니다.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나왔다면 범인 인상이 바로 특정되니까. 네. 근데 그거는 안 나왔고 분명한 거는 이거는 금품 목적으로 침입해서 사람 살해하고 장롱문 열은 것까지는 나온 거네요. 네.
이래서 이제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추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사건 중에 하나가 청부살인이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이 현장 자체가 약간 잔혹하기도 하지만 부부가 자상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잔혹한 살해 방식 이런 거 봐가지고는 청부살인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했기. 아 근데 수사는요. 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 다 그 산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청부도 있을 수 있고 강도도 될 수 있고 원한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뭐 주변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해가지고 뭐 그 원한이 없을 수도 없어요. 네. 뭐 그러니까 하는 건데 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이 사건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마을에 3년 동안 강절도 사건이 한 건도 없었대요. 범죄 없는 마을이구나 말 그대로. 네. 근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범행 동기에 대해서 추정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들 5명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저 처음에 이게 의문을 갖게 됐어요. 프로파일러가 한 경기청에 5명이나 있다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경기 남부촉소속 프로파일러 2명에 경기 부청에 1명, 중남청에 1명, 인청청에 1명씩 다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 좀 제발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언론 플레이 하지 말아요. 언론 플레이. 프로파일러 1명 내지 2명이면 충분해요. 그냥 나중에 우리 이렇게 많이 했어. 이런 거 핑계 삼아가지고 각청에서 다른 일 바쁜 그 프로파일러들까지 다 끌어놔가지고 실제로 하는 사람은 면담하는 사람은 1-2명인데 나머지는 뻥하게 서 있게 만드는 그 인력 손실하는 그 보여주기식 그 전시 어떤 그 행정 같은 거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도 지금 바뀔 때 됐잖아요, 이제. 네, 맞아요. 짜증나더라고. 무슨 5명씩. 그래서 이게 주 멤버 프로파일러들이 있고요. 다른 청에 있는 아마 그 프로파일러들은 도움을 주거나 회의에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주는 정도였던 걸로 판단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래서 이 프로파일러들하고 이제 수사진들이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나 봐요. 이거 청부 살인의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아니에요. 네. 근데 아마 이게 뭐 잔인하게 수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 청부 살인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통 없다. 없어요. 네. 왜냐면 이게 흔적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아요. 그리고요. 만약에 내가 청부를 받았어요. 네. 청부를 받았으면 구태 어렵게 그 집까지 들어가서 범행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범행하기 용이한 장소를 선정해요. 그러니까 관점이 어떻게 바뀌냐면 청부살인을 하는 놈이 지가 범행하는데 유리한 장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청부살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피해자분이 몇 시경에 그 시골 지역 논두길을 따라서 어디로 해서 들어오는 시간 알아뒀다가 거기서 범행하면 돼요. 그럼 훨씬 편할 텐데 구태여 집에 들어간 사람을 집까지 억지로 침입을 해서 어렵게 들어가서 그 잠긴 문을 따고 들어가갖고 범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청부살인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청부살인 그러면 잔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잔혹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청부살인은 사망했다고 판단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른바 청부살인이기 때문에 확인사살하는 과정 때문에 잔인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의문점이었던 건 제가 아는 되게 얕은 지식으로는 청부살인이 보통 그 범행 도구를 2개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네, 자신이 가장 쓰기 편리한 그러면 범행 도구 하나만 쓰기 때문에 이게 둔기랑 어쨌든 얘기가 같이 나온 거라서 저도 이 부분은 청부라고 안 봤어요. 거기에다가 청부살인하면 그 집에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집을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그 피대상자, 살해할 사람의 평상시 동선, 습관, 이런 거를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청부살인하는 사람이 그 놈이 한 번에 홀딱 들어갑니까? 며칠째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체크하지? 그러면 CCTV나 이런 데 나와야지, 맞죠? 네. 안 나왔다는 얘기는 그 사전 준비한 사실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 봐서는 이건 청부 살인은 내가 볼 때 아니고요. 그것도. 네. 주변인 탐문을 해도 CCTV를 해도 수색을 해도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이 수사는 약간 답보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전이 없이 세월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흉기가 발견이 안 돼서. 그래도 이제 이 경찰 입장에서는 흉기 찾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시골 지역이고 누군가 살해하고 나갔다면 흉기를 들고 가지는 않고 어딘가 버렸을 거라고 추정을 한 것 같아요. 고기철 과장이. 네. 그래서 의경들, 현직 경찰관들 뭐 이게 총동원했어요. 그다음에 안성시청에다가도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가 8월이잖아요. 네네. 8월 1월 8월 1일. 그 주변에는 풀숲이 무성하죠. 네. 그럼 풀숲에다가 칼 같은 거 던져버리면 못 찾아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제초하는 거예요. 제초. 그러니까 안성시청에다가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피해자 집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산이라든지 뭐 뚝이라든지 이런데 제초 작업을 하는 분들을 또 그 섭외를 한 거예요. 이를테면 협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의경, 뭐 중대까지 동원되고 그다음에 안성시청에서 제공받은 제초 작업자들 이분들까지 협조를 구해서 이제 흉기 찾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건 10일째 되는 날 이상한 데서 단서가 하나 퍽 터집니다. 예. 8월 10일 날 수요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경에 119 상황실에서 소방서 상황실. 네, 상황실에서 수사팀으로 연락이 와요. 예, 내용은 거기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아들의 신고가 있었다. 119 상황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요. 사실 그 부부 사건, 살인 사건 났던 신고자예요. 우리 소방대 직원이고 네. 우리 소방서 직원이고 네. 그러면 경찰이 여기서 뭐 짜릿했겠다 진짜. 이거 이상하다. 처음에 화재 신고를 했던 사람이 자살을 시도한다? 네. 이거 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또 아마 신고한 거는 그 소방관의 아들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자살 시도하려고 그런다는 거. 네, 네. 그런 거 이거 자살하기 전에 빨리 그 사람 찾아야지. 네. 경찰이 날라갔대요, 날라가. 예, 거의 날라갔다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네. 야, 제가 직접 들은 말로 거의 날라갔대요, 자기가. 왜냐면 이게 진짜 빨리 어떻게 죽으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진짜 날아간 거 만든 것 같습니다. 4시 40분경에 안성에 있는 한 아파트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근데 아마 위치 추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1시간 10분 만에 그 의심되는 장소에 딱 갔어요. 여기 출동했던 사람들이 안성경찰서 김동훈 팀장.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동원 형사인데 신동원 형사가 촉이 엄청 좋은 형사거든요. 저희 예.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아마 그러니까 이제 최 씨죠. 사실 예. 소방관이 최 씨인데 그 최 씨의 차가 주차돼 있는 걸 딱 봤나 봐. 딱 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차 서 있는데 202동과 203동 사이에 있어요. 네. 어느 쪽으로 뛰어들어갔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저 같았으면 양쪽에 너 202동, 203동 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근데 두 사람이 뛰어나갔으니까 일단은. 네. 근데 신 형사님이 딱 202동이었을 것 같은 촉이 딱 왔대요. 본능의 본능 그냥. 근데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이 202동하고 203동이 있었으면 203동에 더 가깝게 주차가 돼 있는데 202동 다 복도식 아파트래요. 근데 202동 그 복도에서 보면은 주차된 차량이 보이는데 203동의 복도는 반대편 아파트가 보이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도 모르게 그냥 딱 촉이 왔던 게 202동이겠다라고 해서 당장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동원 형사가 이거 내가 볼 때 대단한 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글로 뛰어 올라갔네. 그게 아마 꼭대기층이 15층인가 봐요. 네네. 그래서 그 문이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 순간 근데 거기에 그 소방관 최 씨가 딱 뛰어내리려고 하는 게 딱 목격이 됐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살하려고 한다는 얘기고 아파트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투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15층 꼭대기 옥상으로 이제 형사들이 올라간 거고요. 진짜 그 엘리베이터 딱 열리고 옥상 딱 보니까 이미 그때 이 소방관이 복도 난간 밖으로 한쪽 다리를 이렇게 넘어가는 중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가서 잡았겠죠.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형사 2명이 가서 손 잡았겠지. 손을 잡았는데 이 그 최 씨가 손을 이렇게 뺐대요. 비틀면서. 네, 손을 비틀면서 빼서 다행히 뒤로 확 제꼈겠지. 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중심을 딱 이동이 되면서 몸이 다행히 14층에 그 창문 같은 게 복도가 이게 복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수님. 복도식이니까. 다행이네. 네, 그 복도로 또 14층 복도로 쫙 최 씨가 빠졌대요. 그러면 빨리 뛰어내려가야지. 14층 또 뛰어내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뛰어내려갔지. 네. 근데 14층에서도 또 자꾸 뛰어내리려고. 그러니까 15층에서 손 뿌리치고 14층으로 둥 떨어지고. 네, 복도로 떨어지고. 경찰관들이 밑으로 막 뛰어내려가 14층 가니까 또 다시 거기서
또 뛰어내려서 13층으로 뚝궁. 네. 그 다행이네. 한 단계씩 떨어져서. 네. 그래서 13층에서 다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가슴팍을 잡아갖고 확 잡아 당겨서 이제 끌어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 복도 안쪽으로 이제 같이 넘어지면서 끌어들였고 그때 이 사람 상태를 딱 보니까 상태가 좀 이상했대요. 그게 뭐였죠? 그게 이제 제초제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아버지 묘소에서 그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자살을 하려고 이미 제초제를 먹었는데 이게 조금 먹었나 보다. 네, 사망에 이르지 않다 보니까 이제 투신을 하려고 이 아파트에 온 거라고 합니다. 아니 참나. 자기 아버지 산소 대체로 내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그 극단적인 범행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할 때 꼭 산소 간다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산소 가서 잠복도 한다고. 네. 이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제초제를 마셨는데 아마 제초제 소지하고 있던 제초제가 양이 적었나 봐요. 아니면 약효가 서서히 미치는 뭐 메소멜이나 그라목슨 같은 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보다는 약한 어떤 제초제 같은 걸 먹은 것 같고요.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효과가 없으니까 에이씨 아파트 가서 뛰어내려야겠다 그러고 아파트로 이제 온 것 같은데 네. 이 사람 그 자기 죽을 때도 남 피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네, 왜 남의 아파트에 그 자기 아파트도 아니고 또 자기 아파트라도 마찬가지지 공동 가구인데 말이야. 어찌됐건 그 아파트를 골라서 투신하려고 했는데 초기 빨른 형사들이 가서 결국은 그 사람 떨어지지 못하게 살았죠. 네. 그 상태에서 일단 제초제 먹었으니까 병원에는 이송해야 되겠지. 네. 치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의심이 되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그렇죠. 이 소방관 최 씨가 범행을 했다는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구급차 안에서 어쨌든 제초제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물어봤나 봐요. 왜 투신을 하려고 했냐 그랬더니 그때 내가 부부를 살해한 게 맞다라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거였네요. 내가 돈 뺏으려고 그 집에 들어갔다가 싸움이 일어나서 내가 죽였다. 도박빚이 있었답니다. 도박빚. 이 도박이 패가망신하는 병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방관이 공무원인데 도박빚이 네. 있어가지고 강도 행각을 한 겁니다. 그것도 이웃집.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알아온 집이겠어요. 그 두 부부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그 집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 소방관 같은 경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범행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대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가 시비를 냈대요. 도둑이 재발절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연가 시비를 내가지고 집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가 중인 거예요. 지금 옥상에 뛰어내리고 제초제 마신 게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나름대로 이제 그 자살을 아마 시도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거 아니라고 봐요. 수사가 압박해 들어오는 거에 하중을 느꼈겠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초제를 마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7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8월 16일 퇴원과 동시에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 지금 노원구 그 스토킹 사건 그것도 일단은 그 자해한 거 병원 치료 시킨 다음에 네. 바로 그 긴급 체포해서 구속영장 신청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네. 일단 제초제 먹은 거 충남에 있는 한 대학병원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라목슨 제초제 먹은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고치는 병원이 순천향 병원이에요. 아, 네네 말씀하셨어요. 충남에 있죠, 그죠? 거기 그 박사님 성함 잊어버렸네. 저 그 박사님한테 친세 많이 줬거든요. 되게 귀찮게 하셨죠. 네. 그 사건만 나면 들고 그냥 글로 쫓아갔거든. 다른 병원 안 가고. 아마 거기 갔습니다. 7일 동안 이 사람 했던 소방관 살렸고요. 8월 16일 날 퇴원하면서 동시에 체포를 했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제 흉기 차지하죠. 네, 직접 증거다 보니까 흉기를 찾았는데요. 부부의 집에서 교수님 추정이 맞습니다. 네. 그 집에서 직선거리 800m 떨어진 도로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짚을게요. 김민희 네. 프로파일러. 흉기를 먼저 찾았어요, 경찰이. 아, 이 자백을 하기 전에. 이 사람 뛰어내리기 전에 흉기를 먼저 찾았어요. 그러면 어떤 등식이 성립되죠? 죄책감을 느껴서 자살하려는 걸까요? 아니,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흉기가 자기 아버지 묘소 인근에서 제초제 팀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압박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하중 느껴서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이 순서가 다릅니다.
아버지 묘소 근처에서 발견이 됐군요. 예, 아버지 그 피해자 집에서는 한 800m 떨어져 있고요. 네. 아버지 그 이 묘소 가는 그 도로변 예, 거기 그 인근에서 제초제 팀에서 발견했는데 거기 혈흔 반응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교수님 이게 진짜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게 예. 그러고 나서 발견하자마자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전에요. 네. 옷도 찾았어요. 옷. 옷도. 범행 당시에 아무래도 피가 튀었겠죠. 네. 그것도 그 아버지 묘소 인근에 있는 야산에다가 묻은 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것도 이제 경찰이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찾은 게 언제냐면 이 사람 자살하려고 하는 건 8월 10일이잖아요. 네. 그 전날에요. 그 전날 8월 9일 날 오후 2시경에 그 이 아버지 묘소 인근에서 풀을 베던 안성시 그 제초제 용역팀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 발견하자마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나오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졌대요. 예, 이게 무슨 뭐 그냥 막 폭우가 쏟아졌다는 거 그거 찾자마자. 이게 진짜 다 만약에 그 폭우에 젖었어 봐요. 그러니까요. 혈은 다. 아니 도구도 찔러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와 이게 진짜 천우신조라는 말을 진짜 여기서 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8월 9일 날 오후 2시 말고 그 폭우 이후에 8월 10일 이후에 만약에 이게 발견됐으면 다 씻겨 내려갔어요. 그 칼 자체도 유실될 수도 있고 네. 칼에 묻어있는 혈흔은 완전히 지워질 테고 그러면 이거 상당히 꼬일 수 있었는데 이런 걸 천우신조라고 그러죠. 네. 혈흔 유실 방지를 위해서 하늘이 그거 제초제 팀이 찾고 나니까 우르릉 쾅쾅하고 쏟아진 거거든요. 그게 하루 전날이에요. 이 사람 자살 시도하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그거 찾았다는 소리 듣고요. 이 사람 불안하니까 그 다음날 제초제 먹고 뛰어내리려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부담 느낀 거죠. 아까 범행 동기가 도박빚이라고 했는데 예. 아니 뭐 어느 정도 도박빚이 되기에 우리가 사람까지 살해하려고 하지? 뭐 공무원 정도면은 뭐 대출 받아서 도박빚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박빚이요? 네. 예. 근데 이 도박이 뭐 1, 2년 했던 도박이 아니더라고요, 교수님. 2009년 12월 달부터 시작했대요. 이게 2016년도 사건이니까 거의 1년 정도 됐네요. 동료 소방관하고 했어요. 그것도. 예, 그 절대 다수의 소방관들이 목숨 걸고 우리를 위해서 그 화마가 그냥 이 혀를 날름거리는 그 불 속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인명을 구조하는데 이런 나쁜 놈들이 예? 그 일부 하여튼 일탈하는 나쁜 놈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나 소방관들끼리 근무가 없는 날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2009년 12월 달부터. 지들끼리. 근데 교수님 이게 동료끼리 하는데 무슨 그렇게 도박빚이 생기지?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뭐 할 줄 모르겠어. 섰다 할 줄 알아요? 저 사실 고스톱은 칠 줄 아는데 섰다는 전 지금 섰다는 그냥 금방 돌아가죠. 섰다 그죠? 정 PD님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정 PD일 것 같은데. 정 PD님 2장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섰다. 이제 뭐 섰다 게임을 하는데 금방 판이 돌아가는 게 도박으로서는 굉장히 판돈도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섰다라는 도박을 이제 소방관들끼리 지들끼리 하는 건데 한 명당 200에서 300씩 막 이렇게 쓰면서 했대요. 2, 300. 그러면 한 번에 그날 한 명당 판돈 가지고 온 게 2, 300은 들고 가야지. 아마 그거 하나 봐. 그러면 그날 하다 보면 다 잃을 수 있잖아. 그럼 200 정도 300 정도 잃고 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동료끼리 하고 나면 뭐라 그러니까 뽀찌라고 그러나 개평 준다고 그래서 나눠주고 도로 주고 이게 이거 아니에요. 얘들은 완전히 도박꾼으로 전락한 놈들이라 그냥 따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잃는 놈만 맨날 잃는 거죠 뭐. 아니 근데 도박은 승자 패자 없어요. 오늘 도박 잘 됐다고 그래고 내일도 딸 것 같아요? 속이지 않는 이상은 저는 반드시 다 잃는 놈만 있는 거예요. 2, 300이면 하루에 2, 300 정도. 그럼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데 하루에 지 공무원 월급 이상을 갖다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안 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빚 얼마나 줬어요 이 사람?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다가 2억 6천. 이게 제1금융권도 안 되다 보니까 제2금융권, 제3금융까지 대출을 받았는데 이 조건 자체가 뭐였냐면 월 550만 원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시월급이 550만 원이 안 되는데 한 달에 550만 원 원리금 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렸었으니 2억 6천만 원.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당 안 되게 시달렸겠어요. 생활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집에다가는 그 집사람한테 월급은 갖다 줄 거 아니야. 아이고. 그러면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살인 사건은 살인 사건이고, 네. 이거 같이 도박한 놈들 이거 소방관들 이거 당연히 입건해야죠. 네. 상습 도박주죠, 놈들. 그렇죠. 네. 이 같이 했던 사람이 소방관 5명입니다. 근데 입건을 해서요. 벌금 1,000만 원 선고받았다고 나중에 하네요. 추후에. 네. 그러니까 경찰이 그 살인범 동료들, 살인범이 도박 때문에 2억 6천 빚을 져서 내가 그 강도짓 하다가 사람 이웃집 죽였습니다 하고 자백을 하니까 당연히 도박 같이 하는 놈들도 소방관들도 처벌을 해야죠. 그렇죠. 그 사람들 보니까 5명이더라고요. 본인도 포함돼서 5명이겠죠. 본인도 도박도 살인은 살인이고 도박죄도 또 상습 도박죄 처벌 받아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했고 나중에 이 사람 그 선고 받을 때 이 소방관들도 같이 받았어요. 도박 상습 도박 혐의로. 네. 그래서 1인당 1,000만 원씩 그 벌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가 볼 때는 많이 봐준 거예요, 이거. 네, 그리고 벌금형이면 교수님 공무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많이 봐줬다는 거예요. 벌금 1,000만 원 나왔으면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잖아. 이게 원래 공무원은 어디까지 살려주냐면 선고유예까지 살려줘요. 네, 선고유예. 딱 선고유예까지. 네, 그 이상 받으면 아웃입니다. 네, 금고징역 이렇게 받으면 아웃인데. 선고유예까지 이제 근데 벌금형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무원직은 유지하는 거죠. 네. 1인당 1,000만 원씩 벌금 내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 도박비 때문에 범행한 거네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이 마을에 2, 3년 동안 강절도 사건이 없었다고 범죄 없는 했잖아요. 마을. 네. 근데 최근에 여기 사건에 이 살인 사건 전에 절도 미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성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돼 있었던 거죠? 네. 전혀 없던 깨끗한 마을에 이 사건이 나기 전에 8월 1일 날 났잖아요. 네. 근데 7월 19일 날이네요. 네. 조금 전이에요. 네. 7월 19일 날 그러니까 범행 12일 전이에요. 맞아요. 새벽 3시 13분경에 야간 주거 침입 미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아까 그 침입한 시간도 거기도 새벽 3시쯤이었죠. 예. 3시쯤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범인이 얘기로 추정되는 흉기와 둔기를 같이 갖고 담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CCTV가 있었대요. 네. 예. 근데 그 CCTV에 락커로 또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네. 뿌려가지고 침입을 하려다가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이게 미수가 된 사건이었는데. 이건 강도 미수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면. 그렇죠. 흉기를 들고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이번 사건 나기 전에 있었던 게 아무래도 이놈 동일범 소행인 것 같으니까 네. 경찰이 추궁했구나. 네. 너 요전번에 난 것도 네가 하려다가 못한 거지? 그거 다 자백했죠. 네. 그래서 또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게 조큰적 같은 경우도 발견이 됐는데 부부 살인 족적이 사건 나왔구나. 똑같은 것과 침입 방법도 나중에 이게 창고로 이렇게 침입했던 방법이나 아니면 루트 같은 것도 다 똑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따가 이제 범행 방법은 또 다시 설명드려야 되겠죠. 살해 방법은. 네. 그러면 8월 1일 날 이렇게 사람 살해하고 불 지른 거 이전에 범행 12일 전에 네. 이미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강도짓 하려다가 비상벨을 울려갖고 포기했던 전례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참 그때 잘못했으면 그 비상벨 없는 집 그 사람들이 사망할 뻔했네 진짜. 그러니까요. 끔찍한 얘기네 이거 본인 그 이제 현장에서 이 사람 검거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압수수색하고 다 하죠. 네. 차니 뭐니 이런데. 거기서 뭐 나왔죠? 네. 5차 공판에서 공개됐던 자필 메모가 있었는데요. 예. 그때 거기 메모에 뭐라고 다 있냐면 이렇게 첫째 장, 두 번째 장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첫 번째 장에는 충동, 괴물, 빚, 노름, 책임 이런 지 얘기네? 네. 전부 지 얘기네? 네.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지가 지 얘기 잘하네. 또 이 문구인데요. 내 마음속에는 악마가 있는 걸까? 이게 첫 번째 장에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장에는 나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 네. 갑자기 찾아온 충동. 네. 그동안 참으려고 애썼는데
마지막에 참을 수가 없었다. 네. 요건 살인 사건 이후에 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노트에다가 고통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스크린에 아마 5차 공판 때 스크린에 딱 떴나 봐요. 재판정 스크린에 띄우죠 이거. 네. 예, 예. 증거물 띄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저런 표현을 쓴 겁니까? 범행 전에 마음속에 어떤 충동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그 단어가 생각나서 그 쓴 거지 충동을 느껴본 적은 없다 네.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사람은 증거는 명백해요. 뭐 부인할 게 없어. 그냥 본인 스스로 다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 자백도 하기도 했지만 네. 그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다 나왔어요 이게. 네. 근데 저는 이 충동이라는 말 자기는 충동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그 충동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충동이라고 쓰는 거고 아시잖아요, 교수님. 도박도요. 이게 충동 조절을 못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도박을 하는 거고요. 범행까지 그다음에 빛을 그렇게까지 낸 것도 충동이 조절이 안 된 거고. 맞습니다. 살인까지 하고 절도까지 한 거는 이건 충동 조절이 안 된 건데 본인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는 거가 범행 자체를 이거는 부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부인해봤자 하니까 뭐 이게 증거는 명백하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 이제 좀 보면 자 이제 본인이 처음에 신고했죠. 네. 그다음에 신고한 다음에 이웃집이잖아요. 이웃집이니까 장례식까지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경찰에 대해 증언을 해주는데 참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아니 교수님 네. 아까 오랫동안 이웃이니까 알고 지냈겠지 하셨는데 40년이에요. 그러니까 40년입니다. 40년.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웃집 거의 형제나 다름없어요 이게. 40년을 넘게 알고 지낸 그런 분들을 지 도박빚 갚는다고 가서 그렇게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살해해야 되겠냐고. 이 사람도 인면수심이죠. 근데 이게 간보러 간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맞아요. 신고해놓고 장례식이 일어났으니까 이웃집이니까 장례식장 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거기 주변 사람들한테 지가 얘기했다는데요. 내가 신고했다고. 제가 최초 신고자입니다. 그리고 유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묻지도 않는데 사실 제가 그날 담배를 피우러 새벽 3시 그렇게 나간 거였어요. 근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다 보니까 집에서 불이 나길래 제가 얼른 119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집 앞에 내 차가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소방차 차 진입하라고 차까지 뺐어요. 아주 잘했네. 네.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은데 본인이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나를 그냥 내가 신고까지 하고 불도 꺼주고 내가 그래 차도 빼주고 그랬는데 경찰에서 나를 불러다가 용의선상에 있다고 그러면서 조사를 참고인 조사 받았겠죠. 이때 참고인 조사 받았지 경찰이 용의자로 선정한 거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나를 용의선상에 있다고 그러면서 경찰에서 불러가고 조사를 몇 개 받았는데 몇 번 받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이제 앞으로 나 신고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너스레를 떨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맞아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소문이나 경찰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듣게 되잖아요. 유가족들이. 그럼 자기네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 이런 걸 떠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너스레 떠는 거죠. 그리고 네. 지가 불안하니까 자꾸 와서 맞아요. 떠드는 거예요. 지가 불안해서. 네. 내가 신고한 사람인데 나를 데려다가 조사를 하고요. 막 이제 이게 뭐 헛소리 하는 거죠. 그렇죠. 불안해서. 담배 피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이런 거. 헛소리 하는 거죠. 네. 누가 저한테 어떤 경위로 그거 보고 신고했어? 이거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는. 유족들은 아무도 없죠. 그때는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유족들이.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최초로 신고해 준 거. 신고라도 해줬기 때문에 사망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신이 생으로 불타지는 않았잖아요. 맞아요.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렇게 고마워했을 텐데 이놈이 나중에 이 최 씨 이놈이 범인으로 밝혀지니까 유족들은 어땠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정말 오열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면 이거 유가족들이 볼 때는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는 놈 아니에요. 나쁜 놈이 정말. 이거는 흉기, 둔기 이거 다 가지고 가고 그래. 개혁범죄자죠 이거 명백히. 네. 이 가족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집안 마당에 차가 있으면 사람이 있고 차 없으면 사람 없는 거 이웃집이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새벽에 그러니까요. 사람 있을 때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흉기 들고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서 죽일 작정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유족들 생각은 그거예요. 죽이고 돈 그냥 가져오려고. 강도 목적이 아니다 이거는. 단지 그냥 위협해서 흉기로 위협해서 돈만 뺏을 목적이 아니고 마당에 차 있다는 얘기는 그 집안에 부부 있다는 얘기고 그거 이웃집 사람인데 그 얼굴 아는 거 개의치 않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죽이려 들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뒤져가지고 돈 가지고 나오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계획이고 애초부터 살해의 의지가 공고했다. 네. 이렇게 이제 내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강도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게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살인까지 계획해서 들어간 거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렇죠? 네. 강도 목적으로 들어가서 강도를 하는 과정에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살인 죽이고 난 다음에 훔쳐갖고 나올 생각으로 간 경우하고는 전혀 경우가 다르죠. 메모상에서 아까 충동이라는 말 이런 걸 물어보는 재판장 이유도 그거예요. 맞아요. 당신 이거 적을 때부터 강도 목적이 아니라 죽여버리고 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그런 거 아니었냐. 그렇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죽여버리고 아예 돈 뜯어오려고 작정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이 소리거든. 네. 살인 후 강도하려고 한 거와 강도 중에 살인한 건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재판 같죠? 네. 재판에서 검찰이 일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선량한 이웃 부부를 처참히 살해했다. 그렇죠. 범행 후 증거 인멸을 위해 불을 지르는 등의 정황을 볼 때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혀 봐줄 거 10원어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네, 그 어디도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사형을 구형합니다. 이렇게 검찰 잘했어요. 사형 네. 구형했어요. 네. 그래서 피고인 또 이제 그 지한테 말할 기회 주니까 이렇게 얘기했네요. 제가 왜 그 집에 들어갔는지 저 자신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피해자하고 눈이 마주친 후로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몸싸움을 하면서 흉기로 찌른 기억은 나는데요. 그 이후에 뭐 정말 나도 무섭고 두려웠고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변호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선처를 당부한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네. 재판부는 뭐라고 그랬죠? 네, 1심 재판부는 2017년 3월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1부입니다. 김동현 재판장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웃이면서 소방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줬다. 사실 사람 살리는 소방관인데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죠. 그러나 이제 뭐 소방관으로 착실하게 근무했고 범행 후에 자살을 시도하고 반성을 했다. 그래서 사형 아니고 무기징역 준다 그랬는데 이 무기징역을 주기 위한 그냥 뭐랄까 언어구사예요. 소방관으로 착실. 뭐 절대 다수의 소방관들이 얘가 무슨 소방관으로 착실했어요. 7년 동안 도박했는데. 그러니까 소방관으로 착실했다는 소리는 웃기는 얘기고요. 좀 생각 좀 하고 판결 문제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죠? 소방관으로 그동안 착실. 검찰이 사형 구형하니까 이제 무기징역을 주려면 뭔가 써내야 되잖아. 거기에 소방관으로 착실했다. 7년 동안 도박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검찰 층에서는 오히려 소방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는 데서 사형 그렇죠. 구형한 거에 반면 재판 쪽에서는 재판관은 어쨌든 소방관으로서 그 직무를 할 때는 착실했다라는 것을 고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깎으면서 그 무기징역으로 깎는 사유를 기재할 때 생각 좀 해보고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맞습니다. 7년 내내 2억 6천만 원 도박 빚질 정도로 도박만 맨날 했던 놈이 무슨 소방관으로 착실하게 근무했냐고요. 그 기재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판사님 좀 생각 좀 해봐야지. 머리 좋으신 분들이. 그 다음에 범행 후에 자살 시도한 게 참작 사유가 됩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그 다음에 반성, 그놈의 반성은 듣기도 싫지만, 내가 볼 때 무기징역으로 깎아주려면 차라리 대한민국 법이 무기가 최고형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무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차라리 양심적이고 솔직한 거예요. 무기, 주는 이유를 들면서 생각 없이 써가지고, 7년 동안 도박한 놈한테 소방관으로 착실했다는 얘기를 기재하면 되겠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찌됐건 뭐 하여튼 뭐 무기징역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 또 하나 덧붙였더라고요. 나름대로. 네, 판사가? 아마 변호인 쪽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했었나 봐요. 소방관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PTSD,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죠. 끔찍한 걸 현장에서 계속 보고 이런 위험한 상황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서 이런 살인에까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아, PTSD는 도박빚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의 목적이 명백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PTSD를 갖다 들이대는 거는 말이 안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소방관들과 경찰관들한테 이거는 그러면 다 하겠네. 네. 나는 끔찍한 현장 수도 없이 본 사람이라 PTSD에 아주 쩔어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네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것도 뭐 재판장도 논하고 저 변호인 쪽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PTSD라는 거를 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거를 주장을 하려면요. 네. 적어도 강도 목적은 아니어야 돼요. 네. 일상생활에서 어울리는 과정에서 급하게 급가동 걸리는 어떤 그 잔인한 행위 네. 이런 거 등등으로 하면 몰라요. 네. 강도의 어떤 목적이 명백한 거에 PTSD를 들이대는 건 안 맞습니다. 네. 저도 이거는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PTSD라는 거 우리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미국에서 원용됐거든요. 베트남 전쟁. 네, 베트남 전쟁 때문에 나온 거예요. 미국 사회에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분노 조절 장애, 막 네. 그다음 급격하게 뭐 화내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을 범죄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딱 나오는데 파병 갔던 사람들이에요.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에요. 네. 왜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행동들을 할까 하고 연구한 게 그게 PTSD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PTSD가 인정되면 감경해 줍니다. 네. 일정 부분. 네. 근데 이거는 여기에 PTSD를 들이대면 안 되죠. 이건 도박빚 강도가 명백한데. 네. 그래서 2심은요? 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었고요. 2심에서 서울고법 형사 11부입니다. 예. 특수 강도 미수 아까 그렇죠. 칼 들고 들어갔으니까. 저 배를 내서 도망간 거. 네, 네. 맞아. 그다음에 현주 건조물 방화. 그렇죠. 그다음에 상습 도박. 네. 강도 살인까지 해서 강도 살인 자체는요. 죄명이 엄청나게 세요. 살인 사건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사형이거든요. 네. 근데 강도 살인이잖아요. 이거는 5년 이런 형량 자체도 없어요. 무기 아니면 그냥 사형이에요. 맞아. 그 얘기를 하셨구나. 네, 무기 네. 아니면 사형이에요. 네. 근데 2심도 여전히 무기징역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면서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범죄로 죄가 무겁다. 그동안 소방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계속 엄벌을 탄원하는 등 합의도 되지 않았다. 이 새끼 합의도 안 했구나. 네. 합의 안 되겠지만은 네. 네, 그리고 하지만 그도 살아있는 인간이기에 목숨까지 빼앗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사형을 안 주는 이유가 얘도 살아있는 인간이라서 그럼 2명 사망한 사람들은 저는 이게 재판부 요 관련된 생각 추구도 없어요. 무기징역 주는 거 뭐 현실이 그러하니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무기를 주는 이유를 좀 생각 좀 하고 쓰라는 얘기예요. 얘도 살아있는 인간이니까 사형 안 주고 무기 준다 얘기잖아요. 이놈. 근데 이놈이 어떤 놈이에요? 생사람 2명을 저 잔혹한 방법으로 그것도 살해하고 증거인멸하려고 불까지 지른 놈이에요. 그런 놈한테 얘도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법이 실질적으로 사형이 없으니까 무기 준다 이렇게 쓰겠어요. 저 같으면. 제가 판사라면. 말도 되지도 않는 거 무슨 소방관으로 7년 동안 도박한 놈한테 소방관으로 착실하다는 얘기 생각 없이 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기재하고 판결문에는 판사는 수사 형사는 내가 쓴 기록 조사한 기록이 영원히 남아요. 작성한 작성자로서 어떻게 보면 책 쓴 사람의 어떤 저작권자 비슷한 거예요. 판사는 판결문이 마르고 닳도록 자신이 쓴 판결문이 맞아요. 역사에 남는 겁니다. 기록에. 자신의 이름까지 다 그러면 책을 저술하듯이 하는 것처럼 그러면 판결문 생각 좀 하고 써야 돼요. 매일같이 하는 일이지만 매일같이 저 도박한 놈한테 소방관으로 착실히 근무했기 때문에 무기 준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도 살아있는 인간이라 사형보다는 무기가 낫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2명이나 그렇게 살해한 놈한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사형 없으니까 무기징역 주겠습니다. 그게 낫죠. 에이, 짜증나 이거. 얘 정신감정을 했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일련의 과정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유희 프로파일러 정리해 줄게. 범행 과정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이놈이 범행을 진행했는지. 네. 피해자 집 창고를 통해서 침입했다고 해요. 이게 이웃집이니까. 40년 정도 같이 알고 지내고 구조를 잘 알다 보니까 네. 아까 CCTV라든지 블랙박스에 찍혀있지 않잖아요. 아마 파악을 했겠죠. 동선이 이렇게 들어가면 발각이 되지 않겠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고를 해서 아마 안방이 타겟이었겠죠. 일단은 그렇죠. 돈이 있는 데가 돈이 있을 만한 곳이. 그래서 안방을 들어갔구나. 창고에서 창 넘어서 이제 딱 안방으로 들어갔어. 네. 들어가니까 이 아내가 인기척이 있다 보니까 아마 아이고야. 예, 깼죠.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안 주무셨구나 안방에. 남편은 작은 방. 아이고. 네, 그래서 아내가 안방에 있다가 딱 인기척이 들리니까 눈이 딱 떴는데 그놈이 겨들어온 거예요. 네. 이웃집 놈이. 네, 그래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아이고야. 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이제 얼굴을 알고 있다 보니까 발각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망치로 둔기가 망치였습니다. 머리를 가격하고 쓰러뜨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억소리가 나고 비명을 질렀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작은 방에서 아마 튀어나왔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거실의 그 화장실 앞에서 서로가 마주치게 됐고 거기서 몸싸움이 일어나서 그때 갖고 있던 얘기로 이 남편을 찌른 겁니다. 칼로. 네. 그리고 나서 아까 부인은 제압을 했지만 완전히 둔기로 한번 때렸으니까 신음하는 상태에 있는 거지. 가서 확인 사살했구나 이놈이. 네, 다시 들어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칼로. 네, 남편을 살해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목을 가격해서 살해를 한 목을 겁니다. 베서 칼로 목을 베어서. 네. 이게 참 말하기도 불편해요. 네. 이렇습니다. 창고를 통해서 이놈이 침입을 했어요. 네. 그때 이미 망치하고 칼을 들고 들어간 겁니다. 네. 이건 애초부터 죽일 생각이었어요. 네. 또 이웃집이 때문에 얼굴을 알기 때문에 면식범이라 반드시 죽일 거였고요. 그래서 계획범죄라는 거예요. 안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잠자고 있는 만약에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그냥 완전히 수면제 먹고 골아 떨어져서 코 골고 잠자고 있었다면 안 죽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딱 그 아내 되는 분하고 눈이 마주 아마 모르긴 해도 이웃집 누구 씨했을 수도 있어요. 누구 아들이 올해 40년이니까 누구하고 이름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보자마자 이놈이 바로 그 망치로 머리를 가격하고 그 여성분은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침대로 그래서 자고 있는 사람 했네요. 네. 낮은 위치에 혈흔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침대에 누워있고 눈 뜨는데 그냥 때린 거예요.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쓰러지고 소리 지르니까 밖으로 뛰어나갔을 때 작은 방에서 이제 그 남편분이 오니까 화장실 앞에서 마주쳐서 거기서 칼로 이제 목을 그어가지고 살해하고 네. 다시 들어온 거죠, 안방으로. 그래서 아내분의 사망. 신음하는 아내. 네. 사망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시 살해를 한 거고요. 칼로 살해한 거죠. 그리고 안방에서 그 혈흔이 묻은 채로 물품, 그러니까 물색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방에서 거실까지 다 기름까지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소방관이니까 뭐 저 전문 지식 뭐 이건 누구 아니라도 알겠지. 거실에서부터 작은 방까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거네요. 네, 그리고 방화를 하고 나서 나갈 때도 다시 창고를 향해서 지가 왔던 대로. 왜냐하면 거기가 CCTV나 블랙박스가 안 걸치는 게 창고 통해서 다시 나가는 거구나. 네, 그리고 나서 직접 소방서에다가 화재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애초부터 살해 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보통은 둔기랑 얘기를 진짜 두 개 다 가져가지 않아요. 맞아요. 절대 아니에요. 둔기는 진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압력이 많아서 이거는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격에 용이하기 때문에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보통 그 얘기를 해요. 뭐 내가 자기 보호용으로, 자기 장기 방어용으로 얘기라든지 이런 흉기를 갖고 다니는데 약간 둔기는 절대 자기 보호용이 아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이후에도 경찰이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요 소방관 이 최가 이놈. 네. 그 최가는 평생 남한테 자신이 깊은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건 이상한 성격인 것 같아요. 자기 아내한테조차도 이 도박과 관련된 데서 얘기 한 번도 안 했고요.
뭐 한쪽에서는 완벽한 남편으로 아마 이제 그 행세하면서 살았던 것 같고, 그래 뭐 이제 저 경찰관은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편하게 뭐 이해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즉에 본인이 도박빚 같은 것 때문에 힘든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털어놨다면 그게 이런 짓을 벌이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이렇게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제 추정에는 프로파일러들이 면담하면서 나왔던 얘기일 거예요. 그럴 것 같아. 이 형사들 이런 표현 안 써요. 네. 그냥 나쁜 놈인 거예요, 형사들. 네. 근데 프로파일러들이 면담을 할 때 이런 얘기들을 그대로 어쨌든 인용을 해서 쓰기는 하는데 이 소방관뿐만 아니라 제가 면담했던 범죄자들이 대체로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만이 아니라 나는 살면서 평생 남한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고요. 굉장히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프로파일러 얘기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되게 많이 써요. 내가 누구에게든 이런 얘기를 털어놨다면 내가 이런 짓을 내가 당신 앞에 있지 않을 거라는 말을 정말 범죄자들요 되게 많이 이런 말을 써요. 새끼들 뭐 공통적인 책이 있나? 왜 그거 읽었나? 정말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저희 옛날에 초반기 때 면담할 때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울기도 하고요. 이 사실 사건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이런 부분에 속으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게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치, 지 인생을 슬퍼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성해서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희생자 보고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이 지랄을 해가지고 걸려서 지금 내 신세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 그게 슬퍼서 찍찍거리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본인이 그 앞에 있는 피해자가 되게 편안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체로 다 그래요. 자기 얘기를 홀가분하게 하고 나잖아요. 그럼 정말 나는 죽을 것 같거든요. 들은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앞에 있는 피해자는 정말 편해져요. 제가 그래서 그 왜 미량 있잖아요. 미량 영화 보면서 자기 한편의 범인은 나는 다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듣고 있는 전도연 씨는 막 붕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심정 진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칫 사건을 분석할 때 절대 이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현혹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네. 형사들은 그냥 나쁜 새끼예요. 네. 네. 절대 그럴 일 네. 없어요. 또 근데 프로파일러는 또 인간적인 범죄자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그게 부분들도 맞지. 네. 분석하라고 보낸 거니까. 네. 하여튼 이거는 뭐 공교롭게도 지난번 저 주에 그 우리 그 고생 많이 하는 그 구조대장 소방 구조대장 분 모셔다가 얘기했는데 이거 먼저 하고 그분 하는 건데 순서가 조금 좀 안 된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제 방에서 틀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대한민국 살인 사건 하는 사람입니다. 네. 대한민국 살인 사건의 어떤 분석, 시대적인 편천사, 과학 수사의 어떤 흐름, 그 인간 심리에 대한 뭐 작은 고찰이라도 이렇게 우리는 그 의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하는데 저희가 하는 방송을 뭐 시기에 따라서 선거 때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선거에 영향 주기 위해서 방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차원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거 한다고 그래서 누가 어느 당에서 우리 돈 주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제발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편향적인 정치 성향을 빗대 가지고 우리 프로하고 연관해서 저희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자격 없어요, 그 사람들. 그거 좀 화난다는 말씀드리는데 뭐 절대 다수의 우리 구독자님들은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중에 꼭 요만큼한 그 인간들 하나씩 끼어가지고 근데 이상하더라고. 꼭 그 낀 그 이물질 하나 그 낀 게 아프더라고 이상하게. 아니 아프다기보다 승질나요. 네. 그거. 사실 그 대범하게 콧방귀 뻥 끼고 그냥 넘겨야 되는데 화가 나기도 한다니까요. 그게 야 나도 아주 수양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아니죠. 교수님의 어떻게 보면 진정성을 사람들이 죽으라고 사실은 생각 갖고 하는 건데. 이 사건들의 본질을 항상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박 비스트로 인해서 이 4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이웃을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고 강도를 해서 또한 심지어 자기네 그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했던 범인이었습니다. 나중에 뭐 자살에 대한 뭐 자살 때문에 그 소동 때문에 잡히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사건의 본질을 좀 더 바라보는
우리 구독자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야 절대다수가 안 그래요. 아니 그냥 괜히 그 찌질한 사람 하나 때문에 제가 뭐 짜증낸 것 같은데 구독자님들한테 죄송하네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생 많이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